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도심 속 차 없는 거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죠. 또 서울숲 인근 삼표 리미콘 부지와 용산의 미군 기지가 떠나고 난 자리엔 대형 공원 조성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이 떠난 자리에 자연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3월 30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도심 속 차 없는 거리가 확대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성수동 삼표 레미콘 용지를 포함한 서울숲 일대에 수변 문화공원과 과학문화미래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유흥주점 일색이었던 금천구 독산동의 한 거리를 민과 관이 손잡고 주민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물품을 지원해주는 이동 푸드마켓이 열렸습니다. 현장 만나봅니다. 서울시가 2018년 도심권 차 없는 거리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종대로 차량 통제를 통해 보행 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먼저 2013년부터 격주로 운영하던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를 4월 15일부터는 매주 일요일마다 운영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화문 3거리에서 세종대로 4거리 방향 차량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행사용 부스 대신 쉼터를 마련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리 공연 등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종로도 연 2회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4월 8일 자전거 전용차로 개통과 함께 세종대로 4거리부터 종로 2가 구간 양방향 차량을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합니다. 청계천로와 덕수궁길의 차 없는 거리 운영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차 없는 거리 운영 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은 둘로 나뉩니다. 먼저 보행로를 조성해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걷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여기가 보기 좋으니까 걸어다니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차 없는 거리 되면은 시민들은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종로 근방에 직장을 둔 직장인들과 주민들은 차 없는 거리 운영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는데 그런 시위의 장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건 불편하니까 여기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들이나. 일방적인 정책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 되면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둘로 나뉜 가운데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서울시가 2022년 이전하는 성수동 삼표 레미콘 용지를 포함해 서울숲 61만 제곱미터에 대한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엔 수변 문화공원을 비롯해 과학문화미래관 등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숲 일대 기본 구상을 내놨습니다. 시는 삼표 레미콘이 이전하는 2022년 6월 이후 해당 용지에 중랑천 둔치와 이어지는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미콘 용지의 특성을 활용해 산업화 시대의 역사적 흔적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전했습니다. 더불어 강변북로 방향의 서울숲엔 포스코 사회공원 사업의 하나로 2022년까지 과학문화미래관을 조성합니다. 과학문화미래관은 산업 전시와 미래과학을 체험하는 장소가 될 전망으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해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로 꾸밀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재생 차를 바탕으로 기존 공원의 가치 존중을 하면서 부족한 기능은 보완해서 지속 가능한 서울숲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성수대교 북단과 고산자로 등 서울숲과 단절됐던 일부 지역을 도로 상부나 지하 통로로 연결합니다. 특히 삼표 레미콘만큼이나 소음과 먼지 등으로 민원이 많았던 뚝섬 승마장을 이전시켜 서울숲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해선 나오지 않은 상태로 전문가들을 비롯해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숲과 어울리지 않는 승마장을 조속히 이전하고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숲 일대 구상안이 실현되면 현재 4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서울숲 면적이 2004년 당시 계획했던 규모인 61만 제곱미터로 확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지역의 문제를 구청 혼자의 힘으로 풀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등장한 개념이 바로 협치인데요.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인 민관 협치를 시작한 금천구는 최근 작지만 의미 있는 협치의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의 한 거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흥주점이었던 한 지하점포에 색다른 간판이 걸렸습니다. 실내 역시 이전과는 달리 주민 간 소통 그리고 교육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소년들이 함께 성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단체가 함께 입주를 해서 같이 문화를 개선하는 활동들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라라랜드는 금천구 협치의 첫 결과물입니다. 민간합동 협치회의가 구성된 건 지난해 5월. 이후 지역의 각종 문제점들을 직접 찾아 나섰고 그중 거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건물주와 협조해 유흥 공간을 주민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20m 보행로 개선 사업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주요 주민들과 함께 이제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건물주이신 신협에서도 흔쾌히 저희 쪽에 이런 선의의 뜻을 이해하시고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주민들의 요구와 불편을 관이 홀로 해결하기에는 버거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 주민과 관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협치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관 내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살이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전체를 협치라고 할 수 있고요. 비록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이 공간이 협치의 상징적 공간, 상징적 활동 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과거 권력자의 통치 대상이었던 주민, 어느덧 협치의 대상으로 위상이 높아져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종로구로 가보겠습니다. 종로구는 다양한 연령대만큼이나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각기 다른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것이 이번 선거 승리의 깃발을 잡을 수 있는 키포인트일 텐데요. 종로구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종로구민의 목소리 송지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먼저 20, 30대 청년층은 주거 안정과 취업 창업 공간을 지원해주는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하며 이렇게 지내곤 있는데 조금 부담이 덜하면 하고 싶은 것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마음껏. 도심권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젊은 층 유입을 위해서는 보육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구청장 후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제 시설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뭐 3살, 4살 이렇게 영아들이 있는 어머님들이 대기를 한참 한 후에 이제 입소 대기를 한 후에 어린이집을 이제 힘들게 들어가고.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갈증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에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멀리 가지 않아도 문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센터에 체육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갖고는 댄스도 배우고 싶고 장구도 배우고 싶고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민센터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이와 함께 한옥 밀집 지역 자연 경관지구 지정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누르고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무슨 40층, 50층 올라갈 지역은 아니야. 좀 내 생각에는 한 3층에서 4층까지는 허용해 주는 것이. 노인 인구가 많은 만큼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모든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공간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좀 멀어요. 거기도 있을 만한데도 그렇게 안 세우더라고. 이외에도 관광지가 많은 종로구의 특성상
거주민과 관광 정책의 균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구청장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종로구의 다양한 세대별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다양한 연령대만큼이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종로구.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을 후보자는 누굴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이어서 6.13 지방선거 종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3월 30일 오전 10시까지 모두 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1명, 자유한국당 1명입니다. 가장 먼저 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바른미래당 소속의 김복동 예비후보입니다. 김복동 예비후보는 종로구 의회 의원 5선을 역임했으며 현재 종로구 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수견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새누리당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자유한국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아직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 현역 종로구청장인 김영종 구청장이 3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시의원도 종로구청장 출마 선언을 해 김영종 구청장과 당내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수견 씨 외에도 한 명이 더 공천 심사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종로구청장 예비후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푸드마켓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후원받은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이 슈퍼마켓처럼 매장에 비치해두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물품을 지원해주는 곳인데요. 오늘 종로구에서 이동형 푸드마켓이 열린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지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종로구 교남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기자, 푸드마켓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푸드마켓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푸드마켓은 지난 98년 IMF 때 시범적으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올해로 2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업과 개인 기부자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이를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원되던 기부자 중심의 지원 방식을 벗어나서 이용자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가져갈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2006년에는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돼 푸드마켓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네, 송 기자, 그렇다면 현재 푸드마켓 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에는 모두 51개의 푸드마켓과 뱅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푸드뱅크는 무료 급식소나 노숙인 쉼터 등 이런 복지시설에 대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푸드마켓은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이용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필요한 용품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곳은 이동형 푸드마켓이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움직이는 푸드마켓 같은데 어떤 형태입니까? 네, 그 이동형 푸드마켓 설명하기 전에 그 푸드뱅크 마켓 센터에 이진수 과장님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이렇게 푸드뱅크 마켓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어떤 점들이 좀 좋아하시고 또 반응이 좋은가요? 물품이 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욕구가 다양하시긴 한데요. 그래서 많은 물품이 네.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시긴 한데 그래도 가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좀 기쁘게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형 푸드뱅크 마켓 지난번에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 현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0여 개 개인 및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기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연간 평균 한 5천 건 정도로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13억 원까지 평균 기부 물품을 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송 기자, 제가 네, 아까도 종로구 여쭤봤듯이 푸드마켓은 네, 오늘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곳은 네. 이 이동형 푸드마켓이라고 들었는데 이 움직이는 푸드마켓이라는 건데 어떤 형태입니까? 네, 원래 종로구에는 숭인 일동 주민센터에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 8개 권역 주민들은 이 푸드마켓이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형 푸드마켓을 통해서 평창동, 부암동, 제가 있는 이 교남동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그 뒤를 보시면 이렇게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휴지나 치약, 칫솔,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식초라든지 통조림 식품 이런 것들도 마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매장에 비치된 물품들은 차상위 계층 이제 주민들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5개 품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동형 푸드마켓 언제 운영이 되고 또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3월 오늘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네. 5월, 9월,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또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권역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1권역은 삼청동, 청운효자동, 부암동, 평창동, 가회동,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네. 사직동이나 무학동, 교남동은 2권역으로 교남동 주민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푸드마켓이 열립니다. 푸드마켓 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남동 주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흔히 요즘엔 복지에 발이 달렸다고 하죠. 그만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동형 푸드마켓에 더 많은 온정이 쌓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로구 연결해 봤습니다. 성동구가 서울 숲내 주요 시설물과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미아 찾기와 시설물 통합 관리 등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쓰일 전망입니다. 조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만 평 크기의 드넓은 서울숲, 걷다 보면 헤매기 일쑤입니다. 상충객들은 배달 음식을 시킬 때나 약속한 장소에서 만날 때 위치를 설명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성동구가 서울숲 위치 검색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스마트 서울맵이라는 앱을 통해서 관리 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위치와 주변 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서울숲 안전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선택하고 주변에 있는 사물의 관리 번호를 입력하면 사진과 함께 상세한 위치가 나타납니다. 과거 지도상에서 어림잡아 위치를 표시했던 것과 달리 실제 측량을 통해 X축과 Y축상의 좌표를 산출해 지점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 같은 시스템은 서울숲에서 자주 발생하는 미아나 반려견 찾기에도 유용할 전망입니다. 또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했던 서울숲 내 CCTV와 비상벨, 소화전 등 600여 개의 설치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서 출동 위치를 파악하기도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종이 위에다가 그 담당들이 수기로 관리를 하던 것을 저희들이 직접 위성 측량으로 측량을 해서 그 정확한 위치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화재 발생 시에나 또 어떤 사고 시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줌으로써 성동구는 서울숲에 이어 건물의 구조가 복잡해 위치 파악이 어려운 왕십리 민자 역사에도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부터 올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까지 예상된 재난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이 같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종합안전체험관이 개관했습니다. 태훈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바닥에 심하게 흔들리자 식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책상 다리를 잡고 진동이 멈추기만을 기다립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과 비슷한 진도 5.0의 지진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대처법을 익히는 훈련입니다. 다른 체험관에서는 안전모와 보호 장구를 갖추고 연신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실제 도로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진이 훈련할 때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책상 다리를 잡고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랜드 화재 참사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어린이 안전교육관이 지난해 리모델링과 증축을 거쳐 4층 규모 송파안전체험교육관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19년 전에 우리 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18명의 어린 유치원생들이 경기도 화성에서 화재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기억하고 또 중요한 것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사고로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특히 이곳은 재난 사고는 물론 철도와 선박 등 대형 교통수단 사고까지 여러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종합 안전 체험관입니다. 응급 구조사와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강사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4세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8만 명 이상이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체험 교육관, 그리고 또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면은 안전사고를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시범 운영 3개월 동안 3,600여 명의 발걸음이 이어진 송파안전체험교육관.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생명줄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인영입니다. 강남구 강남 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 SNS 미담 기자단이 29일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를 방문했습니다. SNS 미담 기자단 10여 명은 뉴스라이브와 서울 경기케이블TV 뉴스를 제작하는 부조와 스튜디오, 편집실을 둘러보고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기자단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미담 사례를 발굴해 콘텐츠를 제작한 뒤 SNS상으로 전파하는 활동을 합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는 앞으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관련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방송국 견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서초구가 올해 상반기 반려견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반려견의 올바른 관리와 동물 문화 인식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아카데미에선 반려견의 사회화와 기초 훈육, 행동 교정 등에 대한 방법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사전 신청자 120명으로 장소는 양재천 카페거리 교육실입니다. 교육은 다음 달 4월부터 6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하반기에 열리는 반려견 아카데미는 오는 8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미세먼지 탓인지 올해 1분기 해외 여행객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죠. 어느덧 겨울은 가고 봄은 오는데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도 동시에 오는 바람에 제대로 만끽할 만한 봄은 또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한반도를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부터 공기 걱정을 덜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말을 맞아 잠깐 지나가는 봄이라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